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결국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도대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답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장은 히데요시가 미친놈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가장 널리 사랑받는 주장일 것입니다. 이 주장은 나름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이었던 히데요시가 오로지 실력 하나로 일본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게 되죠. 히데요시는 자기애가 강하고 허영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자 히데요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였던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조선,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 인도까지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히데요시는 선조에게 보낸 정식 외교 문서에서 자신을 태양빛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히데요시의 유일한 근심거리는 후계자가 없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1589년에 첫째 아들인 츠루마치가 태어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1590년에 히데요시는 말 그대로 온 우주의 기운이 자신에게 향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91년이 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1591년 2월에 히데요시의 유일한 남동생이었던 하시바 히데나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약 7개월 뒤인 1591년 9월에 히데요시의 유일한 아들이자 히데요시 가문의 후계자인 츠루마츠가 생후 약 26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50여 년 한평생 동안 실패를 몰랐던 히데요시가 불과 1년 만에 동생과 자식을 잃고 만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히데요시는 말로만 떠들던 중국 원정 계획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츠루마치가 죽은 지 약 8개월 뒤인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자기애와 허영심과 슬픔이 뒤섞여 광기로 변하고, 그 광기가 히데요시를 집어삼켜 시작된 전쟁. 서사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중매체에서도 이런 서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야마오카 소에치의 대망이, 한국에서는 KBS에서 제작한 임진왜란 1592가 이런 서사의 일부 혹은 전체를 활용하고 있죠. 이 서사를 활용한 사례는 사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사의 가장 큰 허점은 히데요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히데요시인 것은 맞지만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수많은 다이묘들이 대립하는 센코쿠 시대였는데, 히데요시는 그 수많은 다이묘들을 굴복시키고 텐카비토, 즉 천하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굴복시켰다는 것은 그 다이묘들을 제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이묘들은 여전히 자신의 세력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히데요시는 이들보다 확실한 우위에 서긴 했지만 동시에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데요시 혼자 광기에 휩싸여 일본 최초 해외 원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히데요시 정권에 참여한 수많은 다이묘들이 절대적으로 그 결정을 지지하고 따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즉, 미친 히데요시가 혼자 임진왜란이라는 결정을 내리기에 당시 일본 정치 사회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다는 것이죠. 역사에서는 이렇듯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치 구조상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만을 분석해서는 사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죠. 개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관심은 그 사회 혹은 국가로 쏠리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바로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서 찾는 주장입니다.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바로 센코쿠 시대를 거쳐 국력이 성장한 일본이 해외로 팽창하려 했다입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센코쿠 시대의 내전을 겪으면서 군사적으로 성장했다. 둘째, 국력이 성장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그 힘을 외부로 확장시키려 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전제인 일본은 센코쿠 시대의 내전을 겪으면서 군사적으로 성장했다를 봅시다. 센코쿠 시대는 한자로 전국시대라고 쓰는데 한자 그대로 나라끼리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조선, 명과 같은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다이묘를 뜻합니다. 이 센코쿠 시대는 1467년에 일어난 오닌의 난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거의 100여 년에 걸쳐 각 다이묘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다 보니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의 즈음인 1500년대 후반이 되면 실제로 모든 분야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흔히 군사 분야에 있어 조총의 도입, 보병전술, 공성전술의 발달, 사무라이의 전투 경험치 증가 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시 일본은 외교적으로 볼 때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교류하고 동남아시아에 진출했으며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죠. 또 경제적으로는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수은 교통망이 발달하고 전국 단위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은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교역망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크리스트교, 불교, 신토, 다도 등 다양한 성격의 문화가 공존했고 오사카성, 아즈치성 등 화려하고 수준 높은 건축물이 등장했죠. 즉, 일본이 당시 실제로 국력이 성장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전제인 국력이 성장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그 힘을 외부로 확장시키려 한다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 전제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불과 100년 뒤 유럽, 북아프리카,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프랑스 혁명의 진통을 이겨낸 프랑스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영웅과 함께 잠시나마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에 성공한 19세기 대영제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20세기의 미국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봐도 국력이 성장하고 있을 때 해외의 영토, 자원, 자본을 이용해 성장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제 역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전제도 참, 두 번째 전제도 참이면 센코쿠 시대를 거쳐 국력이 성장한 일본이 해외로 팽창하려 했다라는 주장도 참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 허점이 숨어있죠. 바로 당시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일본을 국가로 설정한 논리는 당연히 무너지겠죠.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당시 일본은 수많은 다이묘들이 난립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묘들을 통솔하는 중앙정부도 없었고 이제 막 일본을 제피한 히데요시도 정식으로 막부를 세우지 못한 상태였죠. 즉, 당시 일본에는 대표성과 정통성을 갖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통일된 의견과 의지를 가지고 일본 내 자원을 100% 통제하면서 해외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 반박 내용이 더 확실해집니다. 일본을 거의 통일한 히데요시는 1588년에 도수령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도수령은 일반 평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회수하는 조치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뒤 국가의 힘을 외부 확장에 활용하지 않고 내부 안정에 주력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 다이묘들의 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 다이묘들은 카토 키요마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개 전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히데요시가 조선에 직접 건너가겠다고 하자 주변 다이묘들이 이를 말리기까지 했죠. 게다가 일본군 장수들은 일본군 깃발이 아니라 자기 다이묘의 깃발을 가지고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의 해외 팽창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다이묘의 이익에만 민감하게 반응했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다국적군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례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통일한 뒤 해외로 팽창하기는커녕 아예 나라의 문을 닫는 쇄국 정책을 펴니다. 통일 직후 외부 확장이 아니라 내부 안정에 주력했다는 것은 히데요시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국력이 성장했다고 무조건 해외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센고쿠 시대를 거쳐 국력이 성장한 일본이 해외로 팽창하려 했다는 주장은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논리적 허점도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통일된 정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시 관심은 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히데요시라는 인물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도대체 왜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봅시다.